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초 드디어 14주차가 되었고요. 자, 온라인 수업에서는 14주차가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인 14주차에 배우실 내용은 삼포도가 되겠습니다. 자, 삼포도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삼포도가 뭔지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삼포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삼포도는 여러분들 분포, 우리가 12주차 때 보시면 그 양적 자료의 표현에서 보면 분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대표값인 평균이나 뭐 중위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 분포들 좀 보셨습니다. 자, 이런 분포들을 표현하는 개념이 우리가 산포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포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측정 값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표준 편차라든지 범위, 그 다음에 쿼타일이라고 하는 4분위 범위, 그 다음에 정규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은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비모수 통계학을 배우지는 않지만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때로는 요즘에 사실 가장 큰 유행이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스몰 데이터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비모수 통계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삼포도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분포가 중심 위치를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합니다. 즉 분포가 얼만큼 모여 있느냐 아니면 분포가 얼만큼 퍼져 있느냐, 이것이 삼포도를 측정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삼포도의 대표적인 척도로는요, 표준 편차, 범위, 4분위 범위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삼포도의 개념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야구 감독입니다. 야구 감독이 되셨는데 왜 예전에 그런 그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야구 감독으로서 두 선수가 있습니다. 자, A 선수, B 선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 타율입니다. 자, A 선수는요. 자, 4년 동안의 타율인데 3할 2할 8푼, 3할 2푼, 3할을 치는 이런 4번 타자고요. 자, B 선수는요. 자, 4년 전에는 1할이었는데 갑자기 3년 전에는 4할이 됐다가 바로 2년 전에는 3할 6푼이었다가 작년에는 또 2할 4푼이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두 A, B 선수는요. 평균 타율은 4년 연속 평균 타율은요. 3할대입니다. 이 값들을 평균을 내면 3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선수의 타격 실력을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스카우트 하시겠습니까? 표를 보면요. 두 선수의 평균 타율은 같지만 특성이 매우 다르죠. 자, A 선수는 어떻습니까? 자, 늘 고른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3할이나 2할 8푼, 3할 2푼 뭐 대충 그 언저리에서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B 선수는 어떻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기복이 심하죠. 어떨 때는 1할을 치다가 어떨 때는 또 4할을 치다가 자, 이 두 선수의 실력은 같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단순히 평균만으로 보면 같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다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삼포도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자, 삼포도는요. 각각의 데이터가 대표값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요. 자,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개개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분산에다가 제곱근,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데요. 그럼 분산이 뭐냐? 분산을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한 변수의 측정값들이, 자, 여기서 변수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 키나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씩 변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키라고 한다면 키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이 측정값이 평균 중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타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이때. 자, 이때 3R이라고 하는 평균이 지금 우리가 계산이 됐는데 이 3R로부터 각각의 측정값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예컨대 값 A 같은 선수는 지금 보시면 평균이 3R이라고 계산이 된다면 자, 2R 8푼이었으니까 한 2푼 정도 떨어져 있고요. 3R 2푼이었으니까 역시 2푼 떨어져 있습니다. 0.02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B라는 선수는 보십시오. 평균이 3R인데 처음에는 자그마치 0.2만큼 떨어져 있고요. 또 이 두 번째 2년차는 보면 0.1만큼 또 떨어져 있고, 즉 퍼져 있는 게 훨씬 더 넓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데이터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죠. 자, 평균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는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의 사례에서 A 선수와 B 선수 중에 표준 편차가 큰 건 어떤 걸까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은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요. 특정 값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정도의 위치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는 매우 중요한 수치 요값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쓰는 보고서 또는 연구에서는 평균만 절대 제시하지 않고요. 평균 옆에 항상 표준 편차를 같이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산포도에서 살펴보는 측정 단위는 레인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을 살펴봤다고 했을 때 65세 노인이 예를 들면 65세가 이상이니까 65세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리고 한 83세까지 조사가 되었다면 가장 연령이 많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 83세였다면 이때의 최대값은 83, 최소값은 65 이렇게 빼준 값이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인지를 범위를 왜 살펴보냐면요. 아주 대략적인 산포도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이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평균, 표준 편차 외에 범위도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사분위 범위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인터쿼탈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자, 사분위라는 거는 전체 퍼져 있는 이 범위를 4등분한 겁니다. 자, 영어로 쿼타일이라는 것은 4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쿼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자, 사분위를 왜 할까요? 자,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봉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여부를 조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봉급 급여 범위는 자, 어떻습니까? Continuous Variable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급여라는 거는 수치 자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크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자, 월 급여가 최상인 사람, 월 급여가 중에서 상인 사람, 월 급여가 중에서 하인 사람, 월 급여가 최하위인 사람.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쿼타일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게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최상위 계층, 최하위 계층, 네, 소득 수준 분위 최하위 계층, 소득 분위 최상위 계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4분위 범위, 즉 4등분으로 컨티뉴어스 베어러블을 나눠서 우리가 보다 더 해석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값에 비교적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이상치라는 건 극단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 평균 봉급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파악을 했는데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님들은 월 급여가 뭐 20억, 30억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이상값이 들어오게 되면 평균치가 왜곡이 되고 우리가 표준 편차로 계산하기에도 이런 이상값들이 표준 편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근데 고려해서 사실 4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분들까지도 그래도 고려를 할 수가 있죠. 자, 산포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편차나 범위는 이상값의 영향에 민감하다. 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분위 수는요. 전체 데이터 크기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이렇게 수치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분위 수와 1분위 수의 차이로 보는데요. 그래서 자, 지금 1에서 25, 25에서 50, 50에서 75, 그다음 75에서 100 이렇게 나뉘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3까지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4까지 표현하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4등분을 전부 다. 자,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자, 밑에 75에서 100 이렇게 해서 4쿼타일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실은 더 옳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포도에 우리가 그 산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자, 정규 분포입니다. 자,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률과 추론에 있어서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실험이라든지 전통적인 통계에 기반한 연구도 또 레포트를 쓰게 되면 정규 분포나 분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빅데이터에 가까운 걸 하게 되면 확률 분포, 확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분포에 기반한 그런 연구들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자, 정규 분포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규 분포는 평균값을 중심으로요. 일단 특징이 뭐냐? 이거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 꼭 별표 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합니다. 제 밑에 보이시죠? 자, 평균을 중심으로 자, 기본적으로 좌우는 대칭할 것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문이나 사회과학 쪽, 교육학 쪽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를 들면 IQ라든지 인지검사 보시면 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장애나 질병들을 그 심텀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병을 정의할 때 어떤 영상의학 검사로 어떤 특정 리전, 어떤 손상 위치를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병리학적인 구분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텀, 네, 예를 들면 증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은 우리가 뇌를 촬영해서 어떤 부분이 손상돼서 우울증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으로 판단하죠. 자, 그러한 질병들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분할 것이냐? 보통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요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또는 -1.5에 해당되는 사람들. 검사 도구마다 다릅니다만 요 극단값에 자,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요 극단값에 위치한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울증 검사상 요 하위 극단값에 위치한 요 분들이 우울증이다라고 검사에서는 그 심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규분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가 솟은 종 모양이에요. 좌우는 대칭하고 가운데가 솟은 종 모양이라서 이것을 명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자, 벨 쉐프. 네, 벨 모양이죠. 종을 거꾸로 해놓은 모양, 거꾸로 가는 종을 이렇게 있는 모양이고요. 싱크픽. 네, 이렇게 하나만. 자, 픽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산에서의 정상을 얘기해요. 자, 이게 산이라고 보면, 산 모양이라고 보면 정상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싱글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봉우리가 두 개인 곡선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수학이나 통계학에서는 가우시안 분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규분포의 또 다른 특징, 또 세 번째 특징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평균값. 예, 우리가 평균값은 우리가 12주차에 배우셨죠? 평균, 그다음 미디언, 중앙값, 모드, 최빈값이 모두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민이나 미디언 모두가 모두 다 같은 요 가장 픽점에, 픽이라는 거는 이제 봉우리 꼭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가장 최정상의 요 점들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세 번째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 특징은 자, 이것은 결국 확률이기 때문에 면적을 다 총 합치면 1이 됩니다. 자, 1이 됩니다. 퍼센트로 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리어 언더 커브는 1, 100이 되고요. 각각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디비에이션마다 차지하는 퍼센트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능 점수 보시면 스탯9 척도를 하시죠. 스탯9 척도가 뭐냐 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각각 등급 구간이 다 똑같이 10%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능 1등급이 10%고 상위, 수능 2등급은 상위 10을 더해서 20%고 수능 3등급은 10을 더해서 30%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능 1등급이 굉장히 적죠, 비율이. 그리고 중앙값이 많죠. 자, 그것도 역시 정규 분포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스탯9 척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normal distribution은요. 하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면 이게 상위권 저쪽이라면 저게 1등급, 뭐 2등급 여기 있고 3, 4, 5등급이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수능을 보면 제일 많이 위치해 있는 등급이 뭐 한 4, 5, 6등급이 되겠죠. 이렇게 위치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통계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극한 정리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시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혹시나 주변에 통계 전문가분들이 계신다면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아주 세세하고 아주 충실한 내용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이런 통계적 추론에서는 모집단, 즉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집단의 특성은 다 이런 정규 분포를 띈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면 수능도 이런 수능 응시자의 분포는 이러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도 이런 분포를 띈다고 가정하죠. 최상위권은 적고 최하위권도 적고 중위권이 많다를 생각하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위권 소득은 적고 최하위권 계층도 적고 중산층이 많다 이렇게 가정을 다 하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정했을 때 표본 평균도 결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만약에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자, 평균하고 중앙값, 뭐 최빈값 모두 같아야 되잖아요. 자, 요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집단이 항상 정규 분포를 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학급에 예를 들면 학생이 한 30명쯤 되죠. 30명쯤 된다 가정했을 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친다면 이런 분포를 항상 띕니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조금 더 중위권에서 하위권이 더 많은 학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좀 더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위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즉 정규분포를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표본이 만약에 충분히 크다면 자, 만약에요. 특목고라고 해도 특목고든 뭐든 뭐 고등학교가 학급이 3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분포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이러한 모형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이 크면 커질수록 이러한 정규분포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깝게 형성이 되죠. 자, 이때 충분히 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은데요. 이건 제가 어떤 책에서 따온 건데 통상 이제 우리가 한 30명 이상이라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명 이상이라면 정규분포를 가정해도 아주 큰 무리는 없다라는 의미로 적어 놓은 건데 실은 중심가 정리는 훨씬 더 커야겠죠. 평균이, 표본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정규분포에 가깝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는 모수 통계학이랑 비모수 통계학을 나누는 부분인데요. 자, 결국 아까 보셨던 분포에 대한 가정, 정규분포를 가정하느냐,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느냐로 이 두 가지를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수 통계학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냥 연속형의 수량적 자료를 분석할 때 샘플 수가, 즉 우리가 실험 조사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수가 아까 보셨다시피 한 30명 이상이라면 모수 통계학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모수 통계학은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질적 자료라든지, 자, 비연속형, 아까처럼 정규분포가 아니라 띄엄띄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량적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모집단의 어떤 분포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들, 예를 들면요, 아주 드문 희귀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루게릭병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드문 어떤 희귀 질환들 같은 경우는 비모수 통계학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모집단의 특성, 분포의 가정에 따라서 총계 분석법이 구분이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수 방법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파라메틱이라는 게 모수라는 의미니까요. 모집단, 전체 집단이라는 뜻이니까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non-parametric, 자, 모수가 아닌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모수 방법은 모집단에 대해 가정을 하지 않고 모집단의 형태에 관계없이 수집단 자료로부터 직접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와 무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네요. 결국은 아까 보셨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면 모수 통계학이고요. 자, 제가 모집단이 이런 분포를 띌 거라고 가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비모수 통계학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띄지 않을 것이라고 뜰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지 못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아주 희귀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또는 질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모수 통계학으로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요.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비모수 방법으로 어떨 때는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하고 어떨 때는 모수 방법으로 분석해야 되나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예를 들면 임상에 계신 의료인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희귀 질환도 그렇고요. 희귀 질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치매 환자를 1000명, 10,000명을 모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모수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비모수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간결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측정 자료의 모집단 분포를 모를 때 우리는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하시는 경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자료가 특정 분포 형태를 따르지 않을 때.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가장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은 콜모로브 스미로브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표본, 하나의 표본에서 이 분산을 이렇게 정규분포를 띄느냐를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콜모로브 스미로브 검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격하게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은 아주 그런 종 모양의 아주 대칭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정규 모수 검정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수가 아주 작아서 모집단의 분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자, 이때는 비모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수가 5명, 자, 실험 대상자의 수가 6명이라면 여러분들 분포라는 걸 확인하는 게 조금 애매해집니다. 사실은 분포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척도인데 우리가 5명, 4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재게 되면 사실은 떨어지는 게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곡선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포인트만 나오지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연속된 곡선으로 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자료의 수가 작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기준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자, 자료의 수가 작다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마다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근데 피셔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인데요. 보통 한 30명쯤 넘어가면 모수 검정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 30명 좀 넘어가시면 피험자가 30명이 넘어가시면 그냥 모수 검정을 시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집된 자료가 명목형이거나 순서형일 때는 이제 비모수로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비모수적인 분석 방법의 대표적인 거는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컨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비모수 검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 사이언스에서는 하나의 교과목입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교과목이라서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이제 앞으로 분석 교과목들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컨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모수적인 방법의 컨셉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자, 순위라든지 순위의 합을 기초 자료로 이용합니다. 순위라는 건 이런 겁니다. 평균을 제외하고 5명밖에 없으면 이 5명을 우리가 평균을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치가 들쭉날쭉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학 점수를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고 했을 때 5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100점, 한 사람은 10점, 한 사람은 50점, 한 사람은 20점, 한 사람은 80점이 있다면 이걸 평균해서 또는 분포를 매기는 게 너무 들쑥날쑥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맞은 사람 1등, 그 다음 80점 맞은 사람 2등, 그 다음 3등, 4등, 5등 이렇게 해서 5명의 순위를 정해서 이 순위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부호 순위라는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평균 두 집단을 비교할 때에는 이쪽이 더 크면 플러스, 이쪽이 더 크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를 해서 그 부호의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컨셉만 아시고요. 자세한 거는 비모수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특정 자료의 순위나 순위합을 이용해서요. 우연에 발생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 단 비모수 분석 방법은 한계가 있는데요. 자, 반대로 자료의 수가 많게 되면 비모수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 특정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정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우리가 순위를 합을 하게 되는데 자료의 수가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평균이나 분산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자, 집단을 비교할 때 각 집단의 수가 동일하면 비모수 방법은 검정력이 낮기 때문에요. 자,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돼요. 요거 하나 건져가십시오. 자, 집단의 수가 동일할 때
예를 들면 동일하다는 건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0명이라면 100명을 가지고 비모수 검정을 하는 거랑 100명을 가지고 모수 검정을 할 때 검정력, 자, 예측력 이런 게 뭐가 더 높다? 동일하다면 모수 검정이 높다. 즉 수가 많을 때 굳이 비모수 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자, 모수 검정은 벤츠고요. 예를 들면 비모수 검정은 그 경우계예요.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자, 여러분들 같은 값이면 자, 가격이 같다면 벤츠 타시겠습니까? 경운기 타시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모수 검정을 하셔야겠죠. 자, 근데 경운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논에 들어가는데 벤츠 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경운기 타고 들어가셔야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비모수 검정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비모수적 분석 방법은 이와 같다. 자, 정확한 분석 방법을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자, 분석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분석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에 맞게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나 자료 형태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분석 방법도 잘 가정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어떤 일들을 많이 의뢰하느냐. 자, 하나하나 일거리에 대한 오더를 주면서 이거 분석해 주세요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면 더 과학적으로 근거를 확립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메디컬 빅데이터 환경이라면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실험 어떤 조건인지. 그럼 이런 실험이에요. 예를 들면 정상군하고 환자군의 콜레스테롤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싶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님하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자, 머릿속에서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비교 기준 변수가 집단이고 명목형이고 분석 변수는 결국은 콜레스테롤 양적 변수니까 이 경우에는 자, 모수 검정이라면 T 검정을 비모수 검정이라면 맨 휘트니 검정을 시행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조언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설계고요. 자, 이 세세한 T 검정이 뭔지, 맨 휘트니 검정이 뭔지는 다른 수업들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 이건 그냥 예시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두 번째 예를 들면 고혈압군, 중증도군, 정상군 간에 간 기능의 차이가 있는가? 라는 이런 가정의학적인 질문을 들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간 기능이 뭔지 모르시더라도 이 질문만 듣고도 비교 변수가 지금 집단이고 이것은 명목형이고 분석 변수는 간 기능 수치니까 수치라는 건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이고 양적 변수니까 이럴 때는 모수 검정은 N오바 즉 30명이 넘어간다면 실험 대상은 N오버를 하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비모수 검정 수가 적다라면 클루칼 왈리스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클루칼 왈리스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 설계를 해주시면 되죠.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일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이런 거죠. 암의 형태에 따라서 생존 여부 및 생존 기간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얼마나 되냐라고 볼 때 비교 분수가 지금 암의 형태는 무슨 편평세포암이냐, 선세포암이냐 이런 형태라면 명목형이고요. 자, 분석 변수가 생존 여부나 생존 기간이니까 이것은 명목형이 될 수도 있고 양적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생존 분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연구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한 분석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차이 검정에서의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은 다음과 같고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이제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관계 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련성이 있느냐도 이와 같은 검정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허리둘레도 커질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리글레이션 애널리시스를 쓰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소위 이제 기본적인 예측이 되겠고 빅데이터에서는 예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머신러닝이라든지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영상 자료나 이미지 자료라면 딥러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예측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건강 증진 행위, 이것이 양적 변수예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라든지 운동하는 시간, 일일 평균, 뭐 걷는 시간 이런 거라면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런 것들은 교차 분석,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쓰면 되겠죠. 또 뭐 대표적으로 양적 변수에 어떻게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첫 임신 연령이라든지 경부암 발생의 과거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굉장히 길게 오늘 들어주셨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14주간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결국은 또 뭐 통계학자나 데이터 마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별개의 것들을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걸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의 기초,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초 컨셉은 결국은 추론이고요.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회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어떤 것들을 개발할 때에는 결국 과학적 근거라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입증하고 도움을 주는, 설계하고 실제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